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풍산 류씨, 리얼자입니다. 류씨, 대종의 류을하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서해 류석령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서 뭔가 현재 우리에게 좀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회장님 모셨어요. 서해 선생, 그 서해가 무슨 뜻인가요? 서쪽에 있는 언덕. 서쪽에 있는 언덕이요? 예. 아니, 그렇게 단순해요? 예, 단순합니다. 그러면 어디 고향의 서쪽에 언덕이 있었나 보죠? 예, 하회마을의 서쪽에 강 건너편에 있는 언덕을 서쪽 서해라고 그냥 자호로 그래 하신 겁니다. 스스로. 그래요? 나는 서해다. 난 서쪽에 작은 언덕이다. 동네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이다? 예, 예, 예. 그럼 서해 선생이 지금 하회마을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사셨어요? 그렇죠. 태어나시기는 외가에서 태어났고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네, 거기서 태어나셔서 하회 와서 사셨죠. 그 하회마을이 그러면은 풍산 류씨 그 집성촌입니까? 집성촌입니다. 그럼 우리 부회장님도 예, 거기서 났었어요? 예, 어릴 때 거기서. 야, 좋은 동네에서 나셨네.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하회마을. 산태국, 수태국이라 해가지고 산이 S자형으로 감돌고 물이 또 S자형으로. 그렇지, 물돌이동 이렇게 돼 있죠. 물이 돌아가는 동네죠. 예. 예. 하회마을 중심으로 낙동강 건너편 쪽은 산맥으로 치면은 태백산맥에 속하고 예. 하회마을 쪽에 있는 거 앞에 가산 쪽은 소백산맥에 속한다고 소백산맥으로. 합니다. 태백과 소백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예. 거기 어쨌든 낙동강이 휘돌아 가잖아요. 예. 그 수해는 안 나요? 수해가 섬 아니에요, 섬.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 정도 섬이죠. 그러니까. 수해가 조금씩 있죠. 그 강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수해가 났고, 예. 수해 선조가 살아 계셨을 때 네. 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예. 큰 홍수가 있어서 오견정이라고 수해 선조가 오견 서당이었죠. 네. 거기 거철하셨는데 예. 그 무용대 옆에 가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턱밑에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예. 그 동네가 하회마을이 다 떠내려갈 뻔했네. 예. 그런데 이제 물의 원심력 때문에 물이 도니까 바깥으로. 동네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했다. 그러네요. 예. 류석령 선생이 풍산 류씨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방산으로 유명한 풍산 그룹. 예.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풍산이에요? 예. 지금 풍산 그룹이 기업을 경영한 거는 언제부터예요? 한 100년? 광복 이후라고 봐야죠. 해방 이후에? 네, 광복 이후에 거기 선조의 12대 손인 유찬자 우자 혈백께서 방산업체를 출범하셨죠. 그 당시 방산은 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했으면 해갖고서 다 시작했다 그러던데요. 구체적인 지시라기보다는 서로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풍산은 주로 탄약 만들었나요? 초기에? 금속이니까 탄약 만들고 나중에 동제품 이쪽으로 진식했습니다. 근데 원래 서해 선생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문인 집안이더라고요. 예. 그 서해 선생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쭉 벼슬도 하고 그 후로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해방 후에 이제 기업가 집안으로 변신하신 거네. 근데 거기는 선조의 호국 안보 의식이 풍산이라는 이런 방위 산업체의 어떤 탄생의 어떤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그리고 일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던 직후이고 하니까 우리 선조의 또 정신이 자주국방입니다. 그런 것들을 후손인 12대 후손께서 받아 새기고 방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우리 근현대사를 얘기하면서 서해 류석령 선생은 조선 600년 최고의 정치가다 이렇게 제가 몇 번 평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서해 선생이 계셨기에 이게 우리가 극복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또 서해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가능했다. 저는 되게 그렇게 이제 정치 평론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 대종의 리오라 부회장님
선생으로부터 그 서예 선생의 진면목을 한번 조금 말씀 듣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예 류성룡. 제가 저 혈손으로서 조상을 뭐 이렇게 평한다는 건 사실 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는 성격적 측면에서는 그 외유 내강형이 아니었나. 굉장히 온화한 예, 예. 그런 일화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런 그 온화한 측면은 그 서해선 선조의 제자인 그 우복 정경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쓴 서해선생의 그 행장을 보면은 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생을 대하면은 마치 그 활약한 봄 기온이 온몸을 덮치는 것 같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보고 네.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그 피부가 고왔다. 백옥 같다는 그 친구들이 그 얘기한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거기 이 지비 홍훈이라는 그 지비를 했던 이런 분들도 그 얘기한 걸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그 호감도가 높은 그 유이현이 왔다. 이현이 그 잡니다. 잡인데 예. 아버지가 붙이는 잡인데 그 만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그 미남이었어요? 그 미남자로 그 소문이 났는데 여기 서해 선조보다 한 살 많은 그 만전당 홍가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임난 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그 충청도 분이죠. 남양홍씨인데 이분이 쓴 그 서해 선조에 대한 약서 유이현 행적하는 글이 있습니다. 네. 만전당 집에. 그 말이 뭐냐면 유이현 행적에 대해서 줄여서 쓴다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외모로 인물로 이 청소년기 그 17, 18 이때 그 관악산에 가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 공과신 이어른이 네. 그러니까 이제 고십 동기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인물로 견주면은 유이현하고 홍가신 그 어른이 최고였다. 뭐 두 사람이 쌍벽이었다. 네,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그 외모를 평행했다는 그런 제가 본 있습니다. 기록에는 3살에 대학을 뗐다 그런 기록도 있던데 그럼 천재네. 아니 대학 됐다는 기록보다도 뭐 글자를 알았다 이런 옛 사람들이 그런 좀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장법이 있긴 있죠. 예. 예. 근데 그 우리 이제 현대사에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할 것 없이 우리 자유파 진영의 지도자들은 그냥 폄하하고 비하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임진왜란 전후에서 그 조선 중기도 당쟁이 엄청 심했잖아요. 예. 지금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 서예 선생을 막 폄하하고 비하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거를 이렇게 가려낼 만한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여러 인터넷에 그냥 서예 유성룡 치면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굉장히 모함을 많이 받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쟁이 선조 그 8년에 그 동서분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동인 서인으로 나눠졌어요. 동인 서인 나눠졌죠. 그 이후에는 그 당동벌이 당이 같으면은 친하고 나쁘면 죽이고 하고 그런 정도가 조선을 지배했죠. 그런데 당연히 그 서해 선조는 그 임진왜란을 극복한 그런 공이기 때문에 반대 당파에서는 당연히 그 깎아내린다. 소위 편마, 편해. 이렇게 그 하고 주하옥을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북인들은 그 주하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주하옥이 뭐냐면 일본하고 그 화친을 주장해가지고 나라를 거쳤다. 이거를 주하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서인들은. 그러니까 요즘 저 종북 주사파들이 친일파 딱지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거기는 뭐 제가 최근 그 뭐 이 좌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언급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론가의 해석이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했고 서인들은 또 뭐를 그렇게 편매를 했냐면은
그 유성룡이가 그 10만 양병 율곡이가 10만 양병 하자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그걸 반대했다. 나라를 또 그르쳤다. 소위 그 무비 초화론이라 해가지고 전쟁 대비를 안 해가지고 네. 말을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그 굉장히 긴데 이게 그 좀 짧게 줄여서 말씀해 줄이자면은 예. 그런 그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0만 양병설 반대한 사실이 10만 양병 논의를 네. 그 경연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율곡 이희가 그 선조하고 양병 논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 이 뭐는 어디냐면은 1583년 지금으로 치면 그럼 임진왜란 나기 9년 전입니다. 9년 전이네. 9년 전에 그러니까 선조 16년이죠. 개미년 1월 22일 날 그 선조가 율곡을 병조판서로 임명합니다. 예, 병조판서 했어요. 예. 병조판서 임명했는데 왜 병조판서로 임명을 했느냐 하면은 북쪽에서 여진족이 그 이탄계 난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여진족이 그 동태가 심상치 않다. 이런 그 보고가 그 전에부터 옛날부터 올라오고 하니까 당시에 그 우찬성이던 우찬성이 종일품입니다. 율곡을 병조판서 그냥 정의품으로 한 단계 낮춰서라도 임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추정컨대 그 율곡이 평소에 나라의 이 군사 대비가 허술하다는 거를 어느 누구도 말을 했습니다. 많이 지적을 많이 했군요. 예. 그래서 했고, 그러니까 선조는 그 율곡을 그 임명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1월 22일 날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그대가 평소에 국가경 나라 방비가 허술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양병의 계책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양병을 한번 해봐라. 해봐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국방장관이. 그러면 10만 양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며칠 지나서 1월 27일인가 28일에 이제 그 이탄계가 진짜로 쳐들어옵니다. 네, 당시에는 외적하고 일본 그러니까 여진족하고 그 비율 그러니까 대비해야 될 비율이 여진족이 7이고 외적은 한 3이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해적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올 거라는 그 정제를 못 했는고 여진족 대비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맞아요. 이순신 장군도 처음에 여진족 톱을 해서 공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곡이가 복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곡이가 그 2월 15일 날 그 복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이 지시했으니까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신무육조라 해서 6가지 그 조항을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예 양병조에 보면은 율곡이가 요지는 그 무면 불탁입니다. 이 뭔 뜻이냐면 주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국수가 밀가루가 없으니까는 국수를 못 만듭니다. 이 뭔 뜻이냐면 백성들이 잔약해지고 다 흩어지고 장정으로 할 만한 백성들이 없어서 10만 양병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면 불탁입니다. 그래서 양병은 양민부터 해야 되고 군사훈련은 양민을 한 뒤에 생각할 일입니다 해서 그야말로 중장기 과제로 뒤로 밀어둔 거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그 지론은 그 외침 대비론을 주장한 건 맞는 거지만은 막상 선조가 말을 하니까는 한 발 빼는 겁니다. 네, 그거를 뒤늦게 서해 선생이 마치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반대해서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대 당파에서 공격을 했다. 이것은 사실이 다르다. 알겠어요. 아니 근데 거기 조금 하나 더 설명할 건 그래서 선조가 그 개척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승지한테 실망한다는 말을 합니다. 실망이다. 네, 그게 실록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조가 율곡의 양병론의 원형입니다. 이게 제일 원초적인 이걸 1차 사료라고 뭐 학자들 말하는데 당대 기록 그다음에 이런 기록들이 다 율곡의 문집에 돼 있고 선조 실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10만 양병설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그보다 한참 뒤 10몇 년 뒤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아니, 임진왜란 그 막바지해. 막바지에 거의 끝날 무렵에? 예, 정유년 막바지 12월 달에 그 율곡의 그 제자 겸 사돈인 김장생이란, 사계 김장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율곡의 서녀를 그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당신의 그 아들의 그 소위 그 부실로 맞이했고, 이게 다 사계 연보에 다 나옵니다. 이게 1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사돈겸이라는 말을 사오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율곡의 그 일대기를 씁니다. 행장이라고. 그걸 이제 전부 지금 행장이랬지만 당시에 쓴 거는 가정 가짜 써가지고. 근데요, 지금 서해 선생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율곡적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 서해 선생은 당대에 이 당쟁 때문에 주장하지도 않은 것도 주장한 사람으로 몰렸고, 주장했던 것도 그 거꾸로 주장한 것처럼 몰렸고,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참소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선조가 다 물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 선생에 대한 선조의 신뢰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벼슬도 판서, 장관이죠. 장관 4자리 나더라고요. 그게 판서 6자리인데 6자리 중에 4판서를 하던데요. 4판서요? 예, 판서 자리를 4번을 해요. 각각 서로 다른 자리를 예조도 하고 병조도 하고 호조도 했던 것 같고, 형조 판서를 했죠. 형조도 하고 하여튼 뭐 4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가잖아요. 또 그 전에 대사원도 하고 뭐 대제학도 하고 대제학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따지면 엄청 관운이 좋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데 선조는 이 서해 선생을 왜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선조가 서해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또 아니면 선조가 서해를 잘 활용했다. 그럼 뭐 이런 왕 입장에서 신하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조의 그 말씀 중에는 그 유성룡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몰래 신복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조금 설득력 있게 현실적으로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직언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요? 직언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직언을 생각난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직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언을 해서 또 성공할 수 있을 때 칼을 함부로 안 뽑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밀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소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임진왜란 그 진행 도중에 보면은 선조는 그 서해 선조를 자기 왕위를 지키는 그 왕위 지킴이로 생각했어요. 서해 선생을? 반면에 이제 서해 선조는 선조를 이용하여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두 분의 큰 차이고, 그러다 그 덩어리 가서는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왕위 지킴이 노릇을 선조도 이제 서해 선조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럼 너 가라. 해서 그래서 석탁관직시킨 겁니다. 이거 재밌네요. 선조는 서해를 왕위 지킴이로 활용했고, 서해는 선조를 나라 지킴이로 활용했다. 그게 두 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요. 그 임진왜란을 얘기하면서 서해 선생과 이순신 장군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서해 선생이 이순신 장군만 추천한 게 아니고 권율대 장군도 추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쟁 직전에. 그래서 이제 권율이 이제 도원수가 돼서 총사령관이 돼서 육전, 해전 다 지휘하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전을 지휘하게 되는데, 서해 선생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된 건가요? 그 기록에 보면은 서해 선조께서 13살에 서울에 올라왔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동학에 다녔다. 동학이라는 거는 서울의 그 동서남
중 이렇게 있는 소위 소학교? 예, 소학교보다는 좀 큰 중학교? 중등 뭐 교육기관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거기 다녔던 기록이 있고 당시에 그 살았던 동네가 지금 그 퇴계로 228번지 지금 퇴계로 228번지. 예, 여기 대한극장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주유소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거기서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네, 거기서 어디 살았냐면은 다 극장과 통하는데 명보극장 그 자리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순신. 아, 그래요? 태어났는데 그 이순신이 서해 선조보다 3살 아래거든요. 3살입니까? 3살. 3살 아래 동생, 동네 동생? 예. 먼저 이순신의 그 형인 이요신. 요신과 둘이 동갑이니까 한 동네 친해졌는데 친구의 동생이 이순신이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 이 병정놀이하고 말이 거기서 맨날 골목대장도 했다고 하다 보니까 동생하고 더 친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있고 그 서해 선조의 기록, 그 실록 기록 보면 유성룡이 이순신을 빈우로 대함으로써 그 이름이 알려졌다. 빈우.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무장들은 굉장히 좀 문인보다 조금 좀 아래라고 생각을 했던 풍조가 있어요. 네, 근데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기록 나이도 3살 아래고 또 문인이 아니라 무인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도 이순신 장군을 아주 존경하는 친구로 지인으로 이렇게 예우를 했다. 그래서 서해 선생이 그렇게 예우하는 걸 보고 당시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보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인격적인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조선시대 우정 커플들이 있거든요. 이 있어요. 커플들이 뭐 우리 흔히 말이 이건 한명회하고 권람회하고 둘이 친했다. 뭐 한명회, 권람. 이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 다른 케이스에 있어서 있는데 뭐냐면 하조대도 있어요. 하조대. 하륜하고 조준. 근데 그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문신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공신의 후예거나. 뭔가 같이 뭘 도모를 했거나. 아니면 한 동네 살았거나. 물론 이런 연고가 있는데 그 서해와 충무공 이순신의 관계는 그 연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릴 때 그 13살에 한 번 만남이 이게 위대한 만남이 된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이 점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우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해 선생의 추천으로 저기 순절도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2번 백의종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면 백의종군 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조정에서 막 지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저기 귀양 가거나 뭐 이런 형을 받는 그런 상태고 백의종군도 그 형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려울 때 서해 선생이 그걸 외면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보니까 그건 저 팩트가 뭡니까?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정윤년이죠. 1597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1월에 그 실록 기사 1월 27일인가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당시에 그 어떤 군신 관계라든지 또 그 뭐 문화 그 뭐냐면 그 피혐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선에는 혐의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건데 왜냐하면 내 동생을 내가 청구를 어떤 사법 사건에 연루가 되면 자기가 그 판사를 맡지 않습니다. 그거 상피제라고 요즘 그러죠. 상피라 그러기도 하죠. 상피로 하기도 하고 자기 뭐 연고지 가지도 않는데 그 서해 선조는 그 이순신을 청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국 대전에는 그 청거 조항에 보면은 청거자도 동일한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거인이 잘못을 하면은 청거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럼 같은 죄인된 입장이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 서해 선조는 그 자리 그 날짜 그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긴데 제가 그 논문을 하나 분석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 청거자이기 때문에 편누를 못 합니다. 선조가 길길이 날뛰는데 가등청정을 지금 잡아와도 이순신은 내가 살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임금이 눈앞에서 길길이 뛰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올시다 하면은
더 이게 화를 돋구어가지고 결국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순신을 구명했다는 그 자리에 그 회의 분위기 보면 약포 정탁도 지금 흔히 약포는 뭐 이 상소 올려가지고 구명했다고 알지 않습니까? 네. 약포도 선조 그 눈치를 보고 이순신 진로 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되지 않고 있었던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역사를 말씀 들으면 그때 분위기가 엄청 험악했다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으로 살아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그래서 이순신이 이 선조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를 원군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 회의를 할 때였는데 그래도 선조는 바꾸면 안 된다. 서해 선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뭐 다른 대신들을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 그러고 이제 패가 갈려 있었고 한데 그 서해 문집에는 그 당시 상황이 더 세상에 나옵니다만은 그 선조가 유성룡이가 저 자리에 있으면은 이순신을 체포해 오는데 걸림고 떠도 된다. 예? 그 이순신을 하고 서해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서해는 석성이고 중국에는 병부상서. 그 다음에 이순신은 석성의 비호를 받는 중국 장수들처럼. 그래가지고 한패로 갔구나. 예. 예. 그리고 비변사가 부직한다 해가지고 유성룡한테 아부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육지계를 편 겁니다. 그래서 선조 이런 말 했죠. 이순신이가 자꾸 벼슬이 오르빠지니까 저 사람 교만해졌다고 이렇게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순신이가 그 바다 해왕이 된다고 막 선조가 바다왕이라고 이런 소문을 했는데 그냥 범부다 하는 걸로 소위 이렇게 쿨다운 시키는 그 발언인데 그거를 행간을 안 읽고 그냥 어딘 그 자체로만 그냥 읽기 때문에 아이고 뭐 안 도와줬고 이렇게 비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야포도 이순신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는 똑같은 그걸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선조가 그렇게 그 막 길길이 뛰어서 해서 이 고육지게 살을 빼주고 뼈를 보호하는 그 전략을 핀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 서해 선조를 경기도 순찰 보냅니다. 조정에서 떼기 위해서. 조정에서 떼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 뭐 이 방어태세 점검하라고 해가지고 막 보내면서 뭐 따뜻하게 뭐 입고 가라 이런 말을 해요. 미안하니까. 당시에 그 서해 선생은 영의정이고, 예, 영의정이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쫓겨가는 처지니까. 그래놓고 성기한테 이순신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게 그 진실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죠. 당시가 지금의 그 종북주사파들하고 이게 막 여야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당쟁의 시대였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남은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정파든 그 정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날 세운 상태에서 쓰여진 기록들이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처음에 이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그렇게 믿었던 신립이 탕검대에서 전멸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선조가. 그래서 평양성 갔다가 바로 도망가서 이제 거의 압록강 그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는데 거기서 당시에 이조판서였나? 이항복? 을 비롯해서 같이 갔던 대다수 사람들이 빨리 강을 넘어서 도망가자. 중국으로 가자. 망명정부 세우자. 요즘 말로. 그런데 서해 선생이 선조가 탄 말 고삐를 잡고 왕께서 이 강을 한 번 건너시면 이 땅은 더 이상 이실 것이 못 된다. 라고 목숨 걸고 그걸 막아섰고 그래서 강 건너 도망가는 것 대신에 뭐 다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시켰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이양복은 도성지였고요. 도성지였군요. 비서실장이었고 임진강을 건너서 이제 동파라는 나루터가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기도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기무장지대 아니면 개성 그리고 저 개성에 이르렀을 텐가 해서 이제 그 선조가
이제 요동 가겠다. 요동 이제 암독강 건너서 지금 중국 땅으로 예, 가겠다. 예.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선조가 강력히 반대했죠. 그런데 노승진은 또 선조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노승진이니까. 근데 이항복이는 뭐 요동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에 또 윤두수도 요동 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했어요. 아, 윤두수는 반대했고. 예, 반대했고. 그 저 초상화가 남아 있는 그 윤두수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저기 윤선도 그 집안. 아니 그 두수는 그 두수 윤두수 다른 분입니다. 윤두수입니까? 예. 그건 다른 분입니다. 저 남쪽에 있는. 그때 강력히 반대했죠. 그리고 계속 그 반대했고 그 이항복이하고 설전이 벌어졌죠. 이항복이 한테 이제 선조가 뭐 야단치죠. 그 영의정이고 도승진이니까 계급 차이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나라를 내놓자는 그런 발언을 하느냐. 선조가 가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 왜 동조하느냐 이거 이제 선조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시에. 지금 저 임금 선조하고 서해 선생 내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입장에서는 저 서해라고 부르긴 뭐하니까 선조 하는 싫은 거예요. 서해 선조. 그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이항복이를 나무랍니다. 이항복이는 그때 이제 좀 열통해지죠. 뭐 나도 뭐 할 얘기 했는데 이항복이가 이제 나중에 이항복이 글을 남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해 유사라고 백사 집에 자기 글을 남긴 당시에 나는 그때 그러니까는 유성룡이 그런 주장할 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 줄 몰랐는데 막상 평양에 이르고 대가가 저기 의주로 갈 때 백성들이 동의한 걸 보고 그 성견 지명에 놀랐다. 그래 그 백사 이항복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성룡한테 내가 찾아가서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니까 그 서해 유성룡이 서해께서 웃으면서 안 들렀지 꼭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겠나 하면서 어깨를 다독거려 준 겁니다. 보통 그때서 봐, 그거 내 말 맞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후배가 그래요. 미안해 할까봐. 그러니까 그 백산 서인이거든요. 당파가 달랐지만은 굉장히 신복하고 그걸 토대돼 가지고 초당적으로 이제 그거 할 수 있었던 하여튼 그때 선조가 그 압록강 건너 요동으로 갈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걸 어쨌든 서해 선생이 사실 목숨 걸고 그거 말린 거잖아요. 왕이 생각이 빤히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이제 반대를 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결사항전 분위기로 만들어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왕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러고서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임진왜란 초기잖아요. 초기죠. 5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냥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한양을 버리고 가자 노비들이 먼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부에서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동요가 엄청 심각할 때인데 왕까지 압록강 건너 넘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걸 막았음으로써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판이구나.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임진왜란 초기에 국면을 전환시켜낸 것이 바로 서해 선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게 이제 역사에 참 이 기구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봤는데 임진왜란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서해 선생이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한 6년 가까이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잖아요. 거의 이제 승리가 확실시 된 시점에 이제 파직당하죠. 그런데 파직당하던 그날 노량해전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그날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이 파직당하는 것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는 게 같은 날이에요.
그 두 역사의 거인이 그렇게 이제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생물학적으로도 마무리가 됐고 서해 선생은 그 후에 다시 출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거기서 종지부를 찍으신 건데 그걸 보면서 이 서해 선생과 이순신 장군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날은 뭐 공교롭게 이렇게 일치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신과 무신의 뭐 이렇게 그 마지막이랄까요? 그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순신은 뭐 극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서해 선생께서 그 이순신을 죽기 전까지 잊지 않고 그 뒤에 징비록을 집필합니다. 징비록을 집필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에 대한 모든 면모에 상당히 거의 많은 부분이 징비록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순신 하나 그쪽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 아니고 서해 선조가 다 이렇게 흔적을 다 남긴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나의 죽음을 뭐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든지 그 임종 부분에 대한 묘사도 지난해 어디 대통령이 발견됐다고 뭐 그 부분에 메모를 남겨놨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이순신 장군이 나중일기에다가 그거 쓰고 전사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전원한 거지. 그리고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그 기록을 중요시한다는 거. 세선조는 징비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진사록 뭐 금폭지 뭐 다 남겼지 않습니까? 이순신도 난종일기라는 걸 남겼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서해 선생에 대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영산과 바다 바위 위에서 나란히 누웠었다. 이런 꿈. 그 다음에 조정에서 이렇게 그 소위 연락병이 옵니다. 조정 소식을 가져오는 왔는데 뭐 유상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당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함하는 거다. 분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이뤘다. 점괘를 또 쳐봤다. 점을 쳐보니까는 점괘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요즘 말로는 브로맨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는 근데 그러면 두 분이 자주 만났습니까? 자주 못 만났죠. 근데 편지로 교환을 계속했어요. 편지로. 난종일기에 보면 난종일기에 이제 그 몇십 번 나옵니다. 한 20-30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전쟁 기간 이전부터 이제 서해 선생이 이순신에 대한 역할이라 그럴까요? 역시 한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기부여입니다. 무장으로서 정신, 마음가짐, 그 다음에 보직 관리 이게 다 동기부여거든요. 삼도 수군 통제사 보내고 그 이전에 거기 조산보 만로도 청구했죠. 그것도 사품 벼슬인데 그리고 그 본인이 쓴 글들 중에서 무장의 어떤 그 호연지기를 길 수 있는 부분을 보내줍니다. 이게 예조 판서로 계실 때 정충록 발문을 썼거든요. 선조의 지시로. 그 정충록이 굉장히 관원장에 비견되는 송나라의 그 무장입니다. 그 충신이고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하는데 이분의 그 정충록 발문을 서해 선조가 씁니다. 써가지고 이걸 이순신에 보냈습니다. 이순신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아산 현충사에 있는 큰 잠금 보물에 긴 칼 두 개 있죠. 거기다 새겨놨잖아요. 그 새긴 게 그게 서해 선조가 써준 정충록 발문 글입니다. 그렇군요. 뭐 칼을 뽑아 했더니 뭐 천나가 떨고 뭐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쓴 시간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수군 운용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군이 당시에 어떻냐면 수군을 없애자는 소리가 중간중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리고 또 권율이도 그 주장을 권율도 그저 하고 막 이렇게 수군 목 뽑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선조가 또 불러가지고 이순신 요새 잘하나? 그러니까 전군 중에서 이순신이 가장 우수합니다. 근데 이 선조 사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나지 하옥시킨 이유가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곡이 군량이 제일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량이 조달 안 되니까는 둔전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줍니다. 네, 그 영의정 권한으로. 예, 그때 또 최철상가 할 텐데 그걸 해주고 그게 이순신의 네. 장계에 다 나옵니다. 네, 네. 장계 다 나옵니다. 그게 돌산도에 뭐 해서 조치해주는 그거 다 나오고 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그 둔전 관리하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경달이라는 그런 그 선산부사 하신 분도 그쪽 네. 지리에 그 장흥 출신인데 지리에 잘 알고 해서 이순신이가 특별히 부탁을 해요. 또 인사명령을 내주고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 이분한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순신하고 잘 협조해서 하라고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난중일기에 보면 뭐 사소한 것도 이순신이가 편지를 아마 올리고 이 공기를 그러면 주고받은 겁니다. 그 서해 선생이 요즘 말로 하면 이순신 장군의 완전 멘토였네. 멘토죠. 예? 멘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아까 이제 동기부여하고 이 수군 운영 지원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외풍 차단. 아, 외풍 차단. 예, 그 이순신이를 전부 뭐 원균이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당파선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막아주고. 근데 결국은 이제 선조까지 못 막은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유년의 그 회의에서 선조 대노하고 막 이순신이 가토 잡아가도 죽인다 할 때는 그거는 1인자와 2인자의 관계인데 오히려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다시 구명하는 그리고 약포 정탁에 통해서 구명을 한 겁니다. 그 서해 선생이 이제 그래서 전쟁을 다 이겨놓고 이제 영의정에서 파직되는데 그 후에 다시 뭐 선조가 여러 번 부릅니다. 그러는데 일체 다시 출사하지 않고 이제 이제 고향에서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시는데 그 기간에 집필된 게 징비록. 그렇습니다. 그 서해 선생은 어떤 생각으로 징비록을 집필하셨을까요? 그 징비록 서문에도 나오지만은 그 징비라는 게 그 지난 일을 징계하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경 뭐 소비편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후세들한테 다시는 이런 참마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관직을 지금 복귀해가지고 다시 영의정이라 복귀해가지고 뭐 내가 막 분풀이 하고 말이지 당했던 거 억울한 거 뭐 하고 이거보다도 후손들을 우리 후대에 이 기록을 남겨놓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나의 최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4세 66세로 돌아가셨어요. 66세로. 1607년. 그러면 징비록 쓰시고 얼마 안 있다가 징비록보다 조금 더 일찍 썼고요. 그때 아까 그 낙동강 홍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징비록 쓰고 나서 홍수가 큰 홍수가 나가지고 옥연정이 거처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한 풍산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북가산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농한제라는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거처하시다가 돌아가신 날 그 기록을 보면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자제분들이 부친이 위독하시니까는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막 그때도 이제 노비들이 있었죠, 노비들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밖에서. 그리고 왜냐니까 가보니까는 호랑이가 담 밖에서 이게 소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불러, 너 왜 소를 하냐 이러니까 아이고 말이지. 막 애들이 호랑이가 하면서 막 놀랜다고 하니까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그게 괜찮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고. 호랑이 나타나도 그냥 별일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뭐 종들은, 노비들은 다 놀래기 마련이다. 뭐 이런, 그렇게 하시고. 그게 돌아가시던 날 당일. 돌아가신 날로 기억합니다. 서해 선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셨구나.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동 하회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병산서원이 있잖아요. 그게 서해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병산서원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병산서원은 이제 원래 아까 붕산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붕산. 붕산에 하회마을부터 한 8km 내지 9km 떨어지는 곳에 그 풍악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풍악. 풍악서당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공민왕이
그 안동에 그때 고려 때 피난이 와가지고 뭐 거기다가 토지와 노비를 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풍악서당을 서해 선조 계실 때인가 병산으로 옮겼죠. 옮겨가지고 그게 이제 병산 서원으로 발전하게 됐고 서해 선조의 그 수제자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그 우복 정경세 이런 분이 이제 뭐 크게 집을 짓고 그래요. 그 제가 병산선을 아주 좋아해서 뭐 그동안 뭐 수십 차례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맨 앞에 큰 루 있잖아요. 만대루. 그게 만대루죠. 요즘은 그 이제 건물 안전 때문에 못 올라가게 하던데 제가 초기에 병산서원을 알고 다닐 때만 해도 거기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그 한가운데 책상다리하고 딱 앉으면 만대루의 그 처마 있잖아요. 처마 끝하고 병산선이 그 앞에 그 강 있잖아요. 강 저쪽 편에 벼랑이잖아요. 그 벼랑하고 딱 맞닿아져 가지고 그 스카이라인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 이 둥그런 우주처럼 그렇게 딱 그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현해낸 거다. 그렇게 제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만대루에 딱 그 책상 자리에서 그렇게 딱 공간적으로 구성되는 자리가 한 가운데입니다. 만대루의 한 가운데. 거기 앉으면 이제 그 느낌을 제가 좀 가끔 느끼고 오는데요. 거기서 어린 시절에 놀고 그러셨겠네? 어릴 때 뭐 소풍 갔던 자리였고 단골이거든요. 병산이라는 게 그 병풍병자. 그렇죠. 병풍병자죠. 그게 그 맞은편 그 벼랑을 병자라고 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이사장님 오셨는데 잠깐 좀 보실까요? 성함이 유목기. 유목기. 이사장님. 네. 원래 사실 오늘 우리 유라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유목기 이사장님이세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해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부회장님을 추천해 주셨고. 근데 이사장님, 서해 선생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해 선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승으로서는 구국의 화신이죠. 구국의 화신. 그 서해 선생의 행적이나 서해 선생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 충정으로 한 그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그 교훈과 울림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버들유기는 한데 풍산유는 아니고 전주유입니다. 나는 공간이 전주고 유라 국장은 풍산유고 서해 선생님 직계 후손이고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늘상 합니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시네. 지금 또 맡고 있는 직책이 그 서해 선생의 그 소위 그 위토 병산서원 위토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병산 교육재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풍산 우리 그 아까 말씀 창업하시는 그분하고 또 그 후대 지금 회장 계시는 진짜 그 회장님하고 지금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거기 이사장님을 맡아서 아마 그 읍단위 명문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아주 그 굉장히 그 놀라운 그것 한번 들여다볼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풍산중학교. 중고등학교. 풍산중고등학교. 거기에 이사장님이시구나. 지금 그걸 맡아서. 거기는 부시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 3부자가 풍산고등학교를 다녀갔어요. 3부자가? 그 지구촌에 그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고등학교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어떤 고등학교길래 그렇습니까? 근데 우선 애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네.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우등생, 적어도 3등 이내 네. 학생들만이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 학년이 100명인데, 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네. 그러자니 대학 진학률도 좋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등학교죠. 그렇군요. 예. 그게 어디 있다고요? 안동에 있어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풍산 중고등학교. 풍산읍에 있습니다. 풍산읍에. 네. 예. 풍산읍. 알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제가 버들유자 쓰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버들유자 쓰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서해 선생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바깥으로 가면은 유성룡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서해 선생은 풍산 유씨 집안에서만 유명한 사람인가. 근데 제가 정치학자로서 공부한 서해 선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널리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인물이 있다. 요즘 뭐 사실 변변찮은 사람들도 기념사업회 만들어 갖고서 막 하는 판에 어떻게 서해 선생 같은 이런 정말 구국의 영웅을 이런 정치인이 없거든요. 동서고금에서. 그래서 제가 불쑥 우리 이사장님 만나 뵌 김에 인터뷰 좀 주선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류을하 종친회 부회장님과 이제 서해 선생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고, 또 마침 오신 유목기 이사장님으로부터 아주 촌철살인하는 한마디도 또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 서해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좀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번 다시 유성룡과 이순신 또는 류성룡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따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짧게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지금 전국 각지에 기념관들이 많은 분들이 즐비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서해 선생은 어떤 공적 차원에서 기념관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린 소문중입니다. 아주 작은 문중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한국에는 여러 문중이 있는데, 이 선조의 자랑은 자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손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서해 선생 후손들 보고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유목기 이사장님 그리고 유라 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서해 선생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좀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